돈돈돈 경제학 이야기, 오늘은 빅테크가 정치를 집어삼킨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 기이한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정계 핵심 인사들의 면면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AI와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sak스, 대선 당시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사실상 킹메이커 자처했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무명에 가까웠던 JD 벤스를 부통령 자리까지 끌어올린 피터 틸까지, 이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는 집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정치 후원이 아닙니다. 이들이 보유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의 시가, 총액 합계는 무려 3조 달러를 넘어서는데, 이는 선진국인 프랑스의 연간 GDP와 맞먹고 한국 GDP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력을 능가하는 자본이 이제는 국방, 금융, AI, 그리고 정치 시스템 자체를 직접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의 재벌들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던 정경유착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빅테크가 정권을 창출하고 국가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테크 과두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국방과 첩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표적을 제거하는 AI 시스템을 제공하고, 스페이스 X는 미군의 통신 인프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잘라도 다시 자라나는 히드라처럼 이들은 거미줄 같은 인적 네트워크와 투자 관계로 얽혀 국가 권력조차 발 아래 두는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어쩌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워싱턴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걸까요? 기술이라는 이름에 발사대에 올라탄 이들이 민주주의라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알고리즘이 투표 용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술적 신권 통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과연 무엇일지, 그 기원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 카르텔의 뿌리는 1990년대 말 실리콘밸리의 광기가 정점에 달했던 닷컴 버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터 틸의 컴피니티와 일론 머스크의 X, 닷컴은 이메일 송금 시장을 두고 서로를 죽여야 끝나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2000년 2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투자금이 끊기자 이들은 생존을 위해 원치 않는 결혼, 즉 합병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때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페이팔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결합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인터넷 금융 종합 기업을 꿈꿨고, 피터 틸 일파는 송금 서비스 자체에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결국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 이사회는 그를 CEO 자리에서 정역 해임했고, 피터 틸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내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이들은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했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페이팔 출신들은 각자 도생하는 대신 마치 마피아 패밀리처럼 서로의 회사에 투자하고 직원을 추천하며 정보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거미줄처럼 넓혀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2003년 피터 틸이 세운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닙니다. CIA, FBI, 국토안보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미국의 국방과 첩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감시 제국이죠. 이들은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표적을 추적하는 기술을 제공하며 사실상 미국의 안보를 대행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권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과거 정부가 담당하던 핵심 기능을 빅테크가 대체하면서 국가는 이제 이들의 기술 없이는 전쟁도 치안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잘라도 다시 자라나는 히드라처럼 이들은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칼날로 국가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들이 기술이라는 발사대 위에서 어떻게 정치적 야망을 현실화했는지, 그리고 왜 워싱턴이 이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음 파트에서 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정치가 자본의 눈치를 보며 기부금을 챙기던 로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자본이 정치의 설계도를 직접 그리고 후보를 생산해내는 테크 과두제 테크 올리가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그 변곡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부통령 제이디 벤스입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그를 정계로 이끌고 부통령 후보 자리까지 밀어올린 배후에는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 틸이 있었습니다. 피터 틸은 1,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발사대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의 철학을 대변할 정치적 대리인을 워싱턴 심장부에 꽂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빅테크의 인적 네트워크가 국가 통치 시스템을 직접 접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러시아를 지배했던 올리가르히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90년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이 국가 부도 위기를 틈타 에너지와 언론을 장악하고 옐친이라는 왕을 만들었듯이 오늘날의 테크 마피아들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라는 신흥 자원을 독점하며 정치 권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올리가르히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는 히드라와 같아서 특정 정권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방 인프라 자체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미국의 국방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선언입니다.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이 전장의 표적을 결정하고 스페이스 X의 위성망이 미군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순간 국가는 이미 이들 테크 기업의 기술적 포로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기술의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사다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알고리즘이 국민의 투표권보다 더 강력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자본이 공권력을 압도하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뽑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빅테크가 정교하게 설계한 정치 시뮬레이션 안에서 선택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워싱턴을 접수한 뒤 펼쳐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들이 꿈꾸는 기술적 신권 통치의 실체와 사회적 균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빅테크가 장악한 권력의 종착지는 단순히 투표 결과의 조작이 아닙니다. 이들은 니체가 예언했던 신의 죽음 이후 생긴 거대한 가치의 공백을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신으로 채우며 일종의 기술적 신권 통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의 뜻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이제 현대인은 빅테크가 설계한 알고리즘의 선택에 자신의 취향, 정치적 견해, 심지어 삶의 목적까지 의존하게 된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인간의 주체성이 데이터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대한 정신적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권력의 비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구조적 균열을 일으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사다리의 파괴입니다. 빅테크의 AI 기술은 과거 신입사원들이 수행하던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며 청년 세대가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첫 번째 칸을 아예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던 과거의 성공 공식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소수의 테크 엘리트와 그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대다수의 디지털 빈곤층 사이의 자산 격차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공통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소로 변모합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관계의 필요성조차 알고리즘으로 대체해버린 구조적 고독의 결과입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민족이나 국가라는 거대 담론에 공감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통일과 같은 역사적 사명조차 공포나 리스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기술의 시대에 인간은 역설적으로 가장 우울하고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빅테크가 제공하는 숏폼 콘텐츠와 자극적인 도파민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빼앗긴 채 그들이 설계한 디지털 카지노 안을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분노를 조직화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연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알고리즘의 통치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현상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빅테크라는 거대한 히드라이 숙주가 되어버린 전례 없는 권력의 전이입니다. 프랑스 GDP를 넘어서고 한국 GDP의 2배에 달하는 3조 달러의 자본은 이제 정치를 후원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정치적 발사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가 경고하듯 이제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알고리즘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예언했던 허무주의의 시대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신의 등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와 종교가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제는 빅테크가 설계한 데이터가 우리의 욕망과 선택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가져다준 풍요에 취해 민주주의라는 사다리가 불타 없어지는 영정사진을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기업의 영향력이 국가를 완벽히 압도하고 시민이 아닌 사용자로서만 존재하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서늘한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나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 쉬초인처럼 타인이 정해준 알고리즘의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힘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빅테크가 정치를 집어삼킨 이 기괴한 풍경 속에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설계한 가짜 사다리를 부수고 우리만의 다음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마약에 취해 주체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빅테크가 정치를 집어삼킨 시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